크누트 함순, 땅의 혜택. 크누트 함순, 1859년 노르웨이의 구드브란스달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크누드 페테르센. 1862년에 가족 모두 노르웨이 북부 하마레이에 있는 함순으로 이사했는데 훗날 이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한다.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삼촌 집으로 가서 일을 도왔고, 청소년기에는 상점 점원, 재화공, 잡상인 등의 직업을 전전했다. 1876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2번 건너가 몇 년씩 체류했으나 크게 실망하고 미국의 현대 문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1890년 굶주림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노르웨이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이름을 알렸다. 이후 신비, 목심판, 빅토리아 등을 발표해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1911년 농장을 구입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시대의 아이들, 세겔포스 마을, 땅의 혜택 등 목가적인 작품을 주로 썼다. 그중 대표작으로 꼽자면 땅의 혜택은 문명의 공허함 안에서 인간성을 되찾고 위대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순수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함순이 1920년 노벨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친독일적인 발언을 한 일로 전쟁이 끝난 후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다. 1947년 벌금형을 받아 재산의 대부분을 벌금으로 낸 후 집으로 돌아왔고, 1949년 풀이 무성한 오솔길에서를 출간했다. 1952년 92세로 사망했다. 제1부 황야를 지나 숲으로 통하는 기나긴 길. 그 길을 낸 것은 누구였을까? 이곳에 처음으로 왔던 남자, 그 사람이었으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길이 없었다. 그가 다녀간 후로 이런저런 동물들이 습지와 황야에 찍힌 그의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 길을 한결 또렷하게 만들었으리라.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라플란드인이 그 길을 발견하고는 이 벌판에서 저 벌판으로 술록대를 돌보러 다닐 때 이용했을 것이다. 이리하여 누구의 소유도 아닌 주인 없는 넓은 공유지에 길이 생겨났다. 남자가 북쪽을 향해 걸어온다. 자루를, 음식과 연장 몇 가지가 는 첫 번째 자루를 메고 뻣뻣한 붉은 털로 뒤덮인 힘세고 거친 남자의 얼굴과 손은 상처로 가득하다. 오래된 상흔은 일을 하다 생긴 것일까, 싸우다가 생긴 것일까. 그는 감옥에서 탈주한 도망자인지도 모르고 평화를 찾는 철학자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는 홀로 여기 허허 벌판까지 왔다. 주변의 새들도 동물들도 잠잠하다. 가끔 그는 혼잣말로 "아, 세상에" 라고 말한다. 황야를 지나 숲속에 트인 곳이 나타나면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다니며 땅을 살핀다. 잠시 후 돌아와 등에 자루를 메고 다시 걷는다.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하며 해를 바라보고 시간을 헤아린다. 밤이 되자 그는 팔을 베고 히스 벌판에 눕는다. 몇 시간을 쉰 그는 다시 걷는다. 아, 세상에. 다시 북쪽을 향해
걷고 태양을 보고 시간을 헤아린다. 얇게 구운 빵 한 덩이에 염소젓 치즈로 식사를 하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숲속에서 정착할 만한 곳을 찾으려고 또 하루를 걷는다. 그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땅을, 흙을 찾는 것일까? 그는 마을을 떠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는 날카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살핀다. 때로는 언덕 위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본다. 다시 해가 진다. 그는 혼함림이 길게 우거진 골짜기의 서쪽 면을 따라 걷는다. 허렵수림과 풀밭도 몇 시간이고 이어진다. 땅거미가 지지만 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오고 살아있는 듯한 그 소리는 마치 무슨 생명체처럼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언덕 위로 올라간 그의 발밑에는 골짜기가, 그 위로 멀리 남쪽까지는 트인 하늘이 보인다. 그는 눕는다. 아침이 되자 그의 앞에 숲과 초지가 펼쳐진다. 내려가 보니 푸른 기슭이 있고 저 멀리 아래쪽에 개천이, 그리고 그 개천을 단박에 뛰어넘는 토끼가 보인다. 토끼가 한 번에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개천이 흡족하다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을 품고 있던 뇌조 한 마리가 갑자기 발 옆에서 퍼덕이더니 그를 향해 마구 삑삑거리고 남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에는 짐승과 새가 있구나. 그래, 그래야지. 그는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별꽃과 키 작은 고사리를 헤치며 걷는다. 이곳저곳에 멈춰서서 수천 년간 쌓여 영양분을 가득 품은 부식도와 습지를 발견한다. 부식도와 습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그렇다. 그는 이곳에 정착하려고 한다. 이틀 더 주위를 돌아보지만 저녁이면 이 기슭으로 돌아온다. 밤에는 전나무를 깐 잠자리에 든다. 이곳이 집으로 느껴진다. 튀어나온 바위 아래에 이미 잠자리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이 장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만의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이제 그는 매일 일을 했다. 수액이 아직 마르지 않은 계절 동안 그는 곧 좀 떨어진 숲에서 바장나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나무 껍질을 꼭 묶고 돌로 눌러 말렸다. 묶음이 커지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가지고 가 건축 자재로 팔았다. 그러고는 밀가루, 베이컨, 냄비, 삽 같은 새로운 식량과 연장을 구해 그가 사는 기슭으로 가지고 왔다.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숲을 헤치고 오는 그는 타고난 짐꾼이었다. 그는 짐도 많이 지고 걸음도 많이 걸어가야 하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듯 했고, 등에 짐 없이 걷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게으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어느 날 그는 어깨에 맨 무거운 짐과 함께 암염소 2마리와 순염소 1마리를 끌고 왔다. 그는 염소가 생긴 것을 마치 소라도 얻은 듯 기뻐했고 염소를 잘 돌보았다. 얼마 후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한 명 왔다. 방랑하는 라플란드인이었다. 염소를 본 라플란드인은 그가 이곳에 정착한 것을 보고는 말했다. 여기 계속 살 건가요? 그렇소. 이름이 뭐요? 이사크요. 혹시 내가 하녀로 둘 만한 사람을 모르시오? 모르지만 어디 가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리다. 그래요, 그래주시오. 가축이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다고. 그래, 이사크라고. 라플란드인은 그렇게 전하겠다고 했다. 기슭에 사는 이 남자는 이름을 밝히는 걸 보니 탈주해온 사람이 아니다. 도망자? 그랬다면 잡혔겠지.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염소에게 겨울에 먹일 꼴을 모으고 밭땅을 갈고 밭을 만들고 돌을 치우고 돌담을 쌓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자 집, 오두막이 완성되었다. 탄탄하고 따뜻한 오두막, 폭풍이 불면 삐걱거릴 집도 불에 타버릴 집도 아니었다. 그는 문을 닫고 들어가 있을 집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집 앞에 서서 자신이 집주인임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 오두막은 두 칸이어서 한 칸에는 그가, 다른 한 칸에는 가족들이 살았다. 암벽조 깊숙한 곳에는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도 있었으니 부족한 것이 없었다. 또 다른 라플란드인 둘이 온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둘은 양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의 오두막과 갈아놓은 땅을 보고 기슭 위에서 들려오는 염소 소리를 듣는다. 안녕하시오. 그들이 말한다. 대단한 분이 여기 정착하셨구먼. 라플란드인들은 언제나 아첨이 심하다. 혹시 여기서 하녀로 일할 만한 사람을 모르시오? 하고 다시 그가 말한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니까. 이를 도울 하녀? 모르죠. 하지만 계속 말을 뻗들이리다. 그래주면 고맙겠소. 나는 집도 땅도 가축도 있는데 이를 도와줄 하녀가 없다고 그렇게 말들 좀 해주시오. 아, 그는 자작나무 껍질을 지고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하녀를 찾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자세히 보았다. 과부 한 명도, 몇 명의 노처녀도. 하지만 그에게 돕겠다고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누가 그 사람들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황야, 가까운 마을까지 하루를 가야 하는 이곳에서 이 남자를 도우면서 살겠는가? 게다가 이 남자는 친절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친 목소리로 이야기했으며 어딘가 짐승 같았다. 그래서 그는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면 그는 커다란 나무통을 만들어 마을에 팔아 자루 가득 식량과 연장을 사서 눈을 헤치고 돌아왔다. 고생스러운 날들이었다. 그는 가족 때문에 오래 떠나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궁하면 통한다고 그는 강직하고 단순한 뇌를 점점 부지런히 놀렸다. 처음에는 집을 떠날 때마다 염소들이 숲의 나뭇가지를 뜯어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풀어놓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났다. 그는 강에 커다란 나무통을 걸고 작은 물줄기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 통을 차는 데는 14시간이 걸렸다. 물이 넘칠 정도로 차면 통이 충분히 무거워져서 저절로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통은 아래로 내려오며 건초 창고와 연결된 끈을 잡아당겼고 그러면 작은 문이 열리고 염소가 3번 정도 먹을 양이 떨어져 가축이 먹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했다. 매우 지혜로운 방법. 어쩌면 하늘에서 온 영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문제는 해결되었다. 늦가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다시 눈이, 계속해서 눈이 왔다. 그러자 건초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었다. 비가 오면 나무통에 빗물이 차서 때가 되기 전에 창고의 문이 열려버렸다. 그는 통에 덮개를 만들어 한동안 그 문제를 극복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흐르는 물이 얼어서 이 장치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염소들도 이사크도 그냥 궁왕에 사는 데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고생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는 일손이 필요했지만 구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두커니 있지는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집을 고쳤다. 하루는 오두막에 창을 내고 유리를 2장 끼웠다. 그날은 그에게 신기하고 환한 날이었다. 난로에 불을 켜지 않아도 무언가를 볼 수 있었고 이제는 집안에 앉아 햇빛에 의지해 나무통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는 일이 좀 편하고 쉬워졌다. 아, 세상에. 그는 책이라고는 읽지 않았지만 신에 대한 생각은 자주 했다. 신뢰와 경외심이 그의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숲의 바람소리, 고독, 쌓인 눈, 땅과 하늘의 힘은 낮에도 그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꼈고 신을 두려워했으며 일요일에도 다른 날처럼 일을 하긴 했지만 주의를 기리는 의미로 목욕을 했다. 봄이 가까워졌고 그는 밭을 경작하고 감자를 심었다. 어느새 가축이 꽤 늘어났다. 염소들은 새끼를 둘씩 낳아 이제 모두 7마리가 되었다. 그는 훗날을 생각해서 우리를 확장하고 거기에도 유리창을 몇 개 냈다. 그래서 우리에도 햇빛이 들고 환해졌다. 어느 날 드디어 도와줄 사람이 왔다.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기슭 위쪽에서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은 내려왔다. 키가 크고 피부가 그을린 여자였다. 큰 체격에 거친 손은 단단했고 라플란드인은 아니었지만 라플란드식 신발을 신고 어깨에는 송아지 가죽 자루를 메고 있었다. 좋은 말로 돌려 말하면 그녀는 젊지 않았다. 이미 30에 가까웠던 것이다. 왜 그녀는 주저했을까? 그녀는 인사 뒤에 바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산을 넘어야 해요. 그러려고 이 길을 온 거죠. 남자는 그래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렷하게 말하지 못했고 고개도 돌리고 있었다. 네, 그리고 길이 멀거든요. 그도 대답했다. 산을 넘을 겁니까? 네, 그래요. 뭘 하시려고요? 저쪽에 제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친척들이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잉에르랍니다. 그쪽은요? 이사크요. 이사크라. 여기 사시나요? 그렇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삽니다. 괜찮네요. 그녀가 칭찬하며 말했다. 이사크는 이제 정신을 차렸고 그녀가 온 게 누가 시켜서일지도 모른다는 집에서 곧장 여기를 향해 왔으며 애초에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가 도와줄 여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좀 쉬시죠.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신이 갖고 온 음식을 좀 먹고 그가 내놓은 염소젖을 마셨다. 그러더니 따뜻하게 싸운 커피를 데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함께 아늑한 시간을 보냈다. 자리에 누운 그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고 그녀는 그에게로 왔다. 아침이 되어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고 낮이 되어도 머물렀다. 그녀는 그 집 일꾼이 되었다. 염소젖을 짜고 나무통 표면을 고운 모래로 갈고 닦았다. 그녀는 아예 정착해버렸다. 여자의 이름은 잉에르였고 남자의 이름은 이사크였다. 외로운 남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여자에게서 흠잡을 것이 라면 발음이 또렷하지 않고
언청이라서 늘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뿐이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입술이 아니라면 그녀는 그에게 오지도 않았을 테니 그녀의 토수는 그에게 행운이었다. 그 자신은 어떤가? 그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던가? 수염은 뻣뻣했고 체구는 땅딸막했으며 생김새는 울퉁불퉁한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흉측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는 언제라도 날강도로 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잉에르가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잉에르는 오두막에 있었다. 오두막과 그녀는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을 더 책임져야 했지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밖에 오래 머무를 수 있었고 더 돌아다닐 수 있었다. 다정한 개천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순순했지만 깊고 흐름이 빨랐다. 시내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 산 위쪽의 커다란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게 분명했다. 이제 이사크는 낚싯대를 구해 그 호수를 찾아갔고 저녁에 돌아올 때면 송어와 곤들메기를 잡아왔다. 잉에르는 매우 놀라워하며 그를 맞았고 흥분해서 손뼉을 치고 외쳤다. 와, 세상에. 그녀는 그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우쭐해하는 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일부러 듣기 좋은 말을 했다. 다시는 이런 건 본 적도 없으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면에서도 그녀는 굴러들어온 복덩이였다. 그녀는 특별히 예쁘거나 똑똑하진 않았지만 친척들에게 맡겨놓은 어미 양 2마리와 새끼 양 몇 마리를 데리고 왔다. 오두막에 가장 필요한 바로 털과 새끼 양을 생산할 양들이었다. 살아있는 짐승 4마리가 더 왔으니 가축은 크게 늘었다. 그 모습을 보면 흐뭇했다. 잉에르는 그 밖에도 자기 옷과 다른 물건, 거울, 끈에 꿰인 예쁜 유리굿을, 솔과 물레도 가지고 왔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물건을 늘린다면 집은 천장까지 가득 차서 발 디딜 곳이 없어지리라. 이사크는 이렇게 재산이 느는 것을 보고 물론 마음이 기뻤다. 하지만 그는 원래 말수가 적었으므로 뭐라고 말을 하기 힘들었고 집 앞에 나가 날씨를 보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큰 행운을 만난 게 틀림없었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몰랐지만 애정이랄까 사랑이랄까 뭔가 뜨거운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종종 느꼈다. 종종 느꼈다. 그렇게 이것저것 가져오지 않아도 돼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대답했다. 다른 데 가면 내 살림이 더 많이 있는데요. 게다가 시베르트 삼촌도 계시죠.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들은 적 없는데. 보자세요. 그 말을 회계시죠. 사랑은 똑똑한 사람도 바보로 만든다. 이사크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지나칠 정도로 애를 썼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작했는데 애쓰지 마. 내가 저녁에 와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다.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렸다. 먼 곳은 아니었는데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니 큰 나무 줄기들이었다. 한동안 소리를 듣던 그녀는 밖으로 나가 감자를 캤다. 사랑은 바보도 똑똑하게 만든다. 저녁에 그는 큰 목재 하나를 밧줄에 묶어서 끌고 왔다. 아, 거칠지만 진실한 이사크. 그는 목재를 끌며 온갖 소리를 다 냈다. 그녀가 나와서 보고 경탄하도록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헛기침을 했던 것이다.
그런 행동은 효과가 있었다. 그가 도착하자 그녀가 외친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남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목재 하나를 보고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그 이상 대답할 말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뭐하게요? 여자가 물었다. 그는 글쎄 아직 모르겠는데 하고 약간은 협동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깨어놓은 잠자를 보았고 그러니 그녀 또한 하루를 부지런히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계획과 달랐으므로 그는 목재를 묶은 밧줄을 풀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기분이 상한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목재를 하나 더 끌고 왔다. 헐떡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그저 황소처럼 오두막까지 끌고 와서는 그 앞에 놓았다. 여름 내 그는 온막 앞에 목재를 여러 개 더 끌어다 놓았다.